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그 준비 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준거에서 이 가치를 연동시키는 건데 달러 가치하고 연동시키는 것처럼 그럼 이 준비 자산을 갖추고 있느냐, 또 고객들의 자산을 충분히 갖고 있느냐. FTX 사건에서는 불투명한 것이 너무 많았잖아요.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질문 드린 거에서 더 근원적인 또 말씀들을 또 해주셨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궁금한 게, 이게 월가가 지금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에 대한 부분들은 승인이 된다는 게 좀 어떤 전망들이 지배적으로 지금 있는데, 센터장님께서도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승인될 걸로 봅니다. 결국은 이제 시기의 문제가 될 텐데, 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월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뭐 금융 세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큰 금융 어떤 자본 세력들인데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뭐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질문이긴 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ETF를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 어떤 시사점 같은 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다양한 투자물이 있는데 그거를 안전하게 투자하도록 할 수 있는 장치가 뭘까? 그리고 금융이라는 것이 돈의 흐름인데 미국은 그동안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왔잖아요. 그로 인해서 미국 금융시장, 미국 시민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얻은 혜택이 엄청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에 관한 그 행정명령, 그 행정명령의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이거든요. 그럼 이 디지털 자산을 책임 있게 개발을 해서 ETF 다 포함입니다. 그런 상품들을 만들 때, 구성할 때, 운영할 때 저 투자자 보호는 물론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미국이 다소 이제 더딘 부분은 이제 제도 부분인데 지금 뭐 의회에서도 뭐 디지털 커머더티 액트라든지 루미스 질리브렌트 의원이죠. 그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의원인데 공동 법안을 냈잖아요. 책임 있는 금융혁신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도 이제 새로운 개념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유로존에서는 미카라는 것이 나왔고, 또 영국도 가만히 아니잖아요. 홍콩도 가만히 아니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일본은 이제 웹3 그 백서라고 이제 자민당에서 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잘못해왔던 아니면 기회가 있었는데 잃어버렸던 이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그 타이틀이 웹3 백서의 그 서브 타이틀이 이거예요. Japan is back again이에요. 뭔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단어네요. 일본 다시 한번 뛰어보자 이런 거거든요. 잃어버린 30년이었는데 돌아가자. 그런 것이 이제 NFT라든지 웹3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 경제를 새로운 축에서 한번 더 가꿔보자 이런 시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맥락이 조금 다른 질문인데, 아무래도 FTX 거래소 파산 이후로 작년에 이제 테라 루나 사태도 있었고 좀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두는 게 안전할까, 이런 의구심들이 있어서 뭐 하드월렛을 사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받는데요. 업비트 거래소는 이런 어떤 과거의 어떤 사태들 이런 것들이 방지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뭐 특별한 노력 같은 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도 엄청난 노력을 했죠. 저희도 그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제도적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95%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 인터넷에 연결된 핫 월렛에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을 5%로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핫 월렛에 노출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신탁이라든지 아니면 동종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그 장치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 제도로 도입되기 전이라도 그런 장치들을 다 이제 갖추고 있고, 특히 FTX 사태에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언더라잉 에셋을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소위 리저브.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그 준비 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준거에서 그거를 참조로 해서 이 가치를 연동시키는 건데 달러 가치하고 연동시키는 것처럼 그럼 이 준비 자산을 갖추고 있느냐? 또 고객들의 자산을 충분히 갖고 있느냐 이런 건데 FTX 사건에서는 불투명한 것이 너무 많았잖아요.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횡령이고 또 뭐 집 사는데 큰 뭐 호화로 뭘 하는데 쓰였다 뭐 이런 건데 결국 고객 자산들은 맡을 때 보면 그걸 커스터디라고 하잖아요. 커스터디는 이 책임 있게 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쇠만 맡아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집 전체를 맡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적합한 역량을 갖춰서 책임 있게 맡아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제도들은 다 그런 것들을 갖춰라. 리저브 에셋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 프루프 오브 리저브를 해라. 외부 감사를 받아라.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는 주기적으로 외부 감사 이제 계속해서 시제 검사도 받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또 1위 거래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감들을 더 많이 좀 느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게감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좌우명이 있잖아요. 저희도 그 좌우명 비슷한 거를 했죠. 글로벌 표준이 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좀 돼보자. 그런 것이 역량을 갖추자는 거였거든요. 역량을 갖춰야 고객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정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가장 책임감 있게 가장 많은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내 1위 거래소라는 지위들을 또 지위라고 하면 좀 그런데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 좀 글로벌한 움직임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국제금융기구 중에서 BIS나 IMF가 가상자산 시장에 좀 목소리를 좀 많이 내는 규제기관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IMF 같은 경우는 이 라틴 아메리카 뭐 이렇게 구제금융을 줄 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막 전제 조건으로 달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 한 중순쯤에 이 IMF가 보고서를 냈는데 비트코인의 전면 금지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뭔가 그동안에 뭐 부정적이었던 것 같은 관점들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은 어떤 느낌들이 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내부에 있다 보니까 어떤 해석을 할 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국제기구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좀 바꾸고 있는 거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바뀌고 있다고 보는데요. 작가님은 이제 BIS, IMF 말씀하셨지만 더 추가로 하면 이제 국제 표준 지정 기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FASB IPS 말씀 도 8GB 있고요. 또 FSB라고 금융안정성위원회도 있고 또 IOSCO라고 해서 국제증권 감독자 기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IOSCO부터 얘기하면 IOSCO는 이 트레이딩 플랫폼들이 종전의 주식시장, 증권시장과 같은 인프라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와 유사한 규율 체계가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same activity, same risk, same rule. 동일 행위, 동일 위험이면 동일한 규칙 또는 유사한 규칙. 이런 것들을 이제 IOSCO라든지 금융시장 인프라위원회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안정성위원회는 IMF하고 비슷하죠. BIS하고 비슷하죠. BIS는 국제 결제은행이잖아요. 그럼 인터내셔널 세틀먼트고 IMF는 모니터리 펀드잖아요. 인터내셔널. 그러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남미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기존의 법정화폐 대신 대체하는 뭐 이런 나라들도 있지만 IMF가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전제가 뭐냐면 자국의 통화 정책, 금융 시스템을 안정성을 갖추도록 이렇게 유지하라는 것이고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대체가 된다. 뭘로? 크립토로. 요거를 이제 크립토아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 대체 효과를 가지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변동성도 큰
암호화폐로 대체되면 국가 경제가 뭐 통화 체계가 망가질 수 있다. 그러니 필요한 관점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통화 체계를 좀 견고하게 좀 가져가라. 그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리걸 텐더, 법정 화폐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크립토한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쨌든 지금 크립토로 이제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감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히 사실인 거고, 또 그게 사실 중남미 국가 중에서 이미 엘살바도르라든지 뭐 온두라스, 뭐 특구 같은 경우는 이미 법정 화폐 도입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IMF는 굉장히 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예, 특히 이제 저개발 국가 아니면 개발도상국가 이런 쪽의 얘기들을 이제 권고를 많이 내고 있는데, 실은 IMF 회원국이 있고 금융안정성위원회 회원국이 있고 또 G20, G20 그 국가들 회원국이 있잖아요. 그 회원국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사항들을 낼 거예요. 그게 올해 10월 13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G20 회의가 있었는데 종전에 IMF도 권고사항 내고 크립토 관련해서 규제 정책에서 필요한 뭐 10가지 요건, 그다음에 금융안정성위원회도 뭐 9가지 권고사항 이런 것들을 각자 냈거든요. G20에서 따로따로 얘기하지 말고 한번 합쳐서 내봐라. 그래서 9월 달에 그 종합 페이퍼, 신테틱 페이퍼가 나왔어요. 이거를 G20에서 채택을 하고 2025년까지 이제 그 일정을 로드맵이라고 그러죠. 로드맵을 이렇게 제시를 해서 G20에서 채택을 했어요. 그게 지난 10월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IOSCO라든지 아니면 FSB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그 표준 제정 기구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해가면서 이 권고 사항들, 이제 그 종합 페이퍼니까 IMF하고 FSB가 같이 권고 사항 담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회원국들부터 이렇게 잘 이행을 하게 하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빨리 도입한 FATF, FATF 가이드라인도 있는 거고요. 그 권고 사항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그 시점을 두고 우리 회원국들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나가자, 이런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밑에 있는 질문을 먼저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미국 재무회계기준심의회 FASB가 기업이 보유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공정 가치에 대한 이 회계 처리 규정을 이제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이크 셀러를 필두로 해서 그런 그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또 노력을 했던 것으로 뭐 비하인드도 나오고 있는데, 저 이런 움직임들은 어쨌든 비트코인의 굉장히 우호적인 움직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센터장님은 이게 비트코인 채택에 향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뭐 암호자산의 시장 가치를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하게 할 것인가거든요. 그러면 공정 가치, 페어 밸류를 어떤 것을 페어 밸류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인데, 그러면 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들은 좀 페어한 것 같아, 이런 인식들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뭐 국제적으로는 IFRS도 이제 논의를 시작하게 되겠지만, 이 국내에서도 그 회계기준원이 방침을 냈지 않습니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갖고 있는 이 가상자산의 그 밸류에이션 가치를 어떻게 재무제표에 제대로 표기할 것인가, 이 원칙을 이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좀 더딥니다마는 펀드, 소위 집합 투자 기구 이런 데서도, 아니면 신탁에서도, 아니면 투자 일임형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아까 ETF 쪽에서도 이제 LP들 역할이 그렇겠지만, 기관 투자자들 아니면 펀드 운영자들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나한테 맡긴 고객을 대신해서 1대1 투자 일임 형태로 운영해주는 이런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 중에 하나가 공정가치 표기인 것이고, 그러한 그 기관 투자자들 아니면 적격 투자자들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선별안, 선구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캠이라든지 그런 이런 러브 것이 사례 같은 것들이 없는 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걸러질 수 있겠죠. 그런 환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이거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면서 좀 의의가 있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국제기구 관련해서 좀 여쭤봤는데 질문지 없는데 하나만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면은 최근에 이제 마라톤 디지털의 이 대표가 이제 지금 현재 월가들이 진입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개인에서 기관으로 이제 어떤 바톤이 넘어가는 거라면 이제 이후에는 이제 이것을 국가들이 이어받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관의 도입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 FASB는 이제 기업들의 도입이라면 이후에는 국가 차원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관점에 대해서는 센터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이 논의들 되고 있는 것이 가상자산, 크립토 에셋, 네. 암호자산 이게 그 성질을 보면 국경이 없잖아요. 크로스보더. 예. 다 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그 서비스 제공자들도 그렇고 그 크립토 에셋 자체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 국가들 간에 균형 있게 조율된 체계를 갖추자 이런 논의가 사실은 기본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논의된 걸 바탕으로 해서 또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 기본적인 그 제도적인 프레임워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센터장님께서 또 책자도 가지고 와 주셨는데 유럽이 가상자산 규제안을 가장 빠르게 내놓았는데 이 미카 법안이라는 건데 이 이후에 이제 글로벌 규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나 아까 전에 이제 방금 언급 주셨던 그런 국가들이 계속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요 논의들이 어떤 수준으로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들보다는 훨씬 앞서가 있는 것 같고 치밀하고 정치하고 아주 그 세밀한 부분까지 네. 법 규제를 얘기할 때 규제하면 못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새로운 규칙과 제도 네. 이 시장이 있다고 하면 아니면 발행시장 유통시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과 제도가 뭐가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죠. 진짜 현실적인 정말 디테일하게. 예. 네. 금융안정성위원회가 9개 권고사항을 둔 것도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 규제 권한과 도구를 당국이 가져야 되고 일반적인 규제 체계가 갖출 요건은 무엇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보더 활동이니까 초국경 활동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그리고 이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은 어떤 그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행위 규칙이 필요할 것인지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그리고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그 갖고 있는 그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또 이렇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공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카는 사실 미카보다 유럽 연합 중에 한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프랑스가 2019년 5월달에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미.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프랑스의 재무장관이 유로존에 되고 우리가 아주 그 최적화된 규제 체계를 만들었으니 이 프레임워크를 뺏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청난 자신감이네요. 엄청난 자신감이 왜 생겼냐면 그냥 당국 혼자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모든 그 네. 관련된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예, 그 법이 팍트법인데요. 네네. 팍트법이 PACTE라고 합니다. 네. 그 PA니까 이걸 거꾸로 하면 액션 플랜이에요. 이게 우리 기업의 성장과 변화에 필요한 실천 계획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거국적으로 토론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프랑스 하면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아주 시끄러운 나라. 네네. 이게 대토론의 나라예요. 네네 그렇죠. 말 많은 나라로 네. 유명하죠. 그거를 그랑디바라고 합니다. 그랑디바. 그랜드 디베이트죠. 그 대토론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팍트법을 만들면서 그 제도를 논의를 한 거예요. ICO 허용할까 말까? 허용하면 어떤 혜택을 줄까? 허용하는 방법은 뭘까? 그럼 신청하게 하자. 비자를 주자. 비자를 받으면 유로존에 비자를 가지고 패스포트 갖고 다 다닐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 어떤 유형이 있을까? 10가지. 우리나라는 5가지밖에 안 해놨는데 10가지 별로 그 서비스 제공자들이 지켜야 할 행위 규칙 뭘까?
이런 거를 다 담았어요. 그게 대토론을 통해서 액션 플랜에 담은 그 법에 넣고 이러고 나서 이제 유로존에 얘기를 한 거죠. 그 재무장관이 EU의 강요이사의 의장을 맡은 거죠. 아 정말요? 네. 그런 상태에서 와. 미카가 이제 만들어진 미카에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미카는 좀 더 이제 강화된 강화돼서. 요소들도 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 발행을 할 때 발행자 규제를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발행자는 전자화폐나 자산증거 토큰에 대해서만 하고 네. 일반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권유하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자. 네. 작가님이 저한테 권유를 한다고 하면 그 권유자에 대한 책임을 이제 더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백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서 어떻게 공시를 해줄 건지, 그리고 백서를 또 고쳤다고 하면 그 업데이트된 백서가 어디 있다고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 건지 등등 포함해서 만들었고, 첫째가 네. 그 권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플랫폼에 올릴 때 네. 이 거래 지원 상장 허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암호자산과 관련된 10개 서비스 유형별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 담았고, 시장에서 내부자 거래라든지 미공개 정보 이용, 그다음에 시세 조작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장에서 나쁜 행위들이 있으면 당국에 알려주는 그 공익신고 있잖아요. 그 공익신고자 보호 장치도 하고, 그리고 당국의 권한도 굉장히 강화하고 네. 이런 것들을 담은 것이 미카이죠. 와 이거는 위치가 이제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게시판에 가면 이거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배워산 남주사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와, 드리게 방대한 양을 또 네. 무료로. 이것뿐만 구독자 아니라 여러분, 여러 네. 자료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그 게시판 링크를 제가 영상 밑에다가 고정 댓글로 좀 네, 달아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규제안들이 그냥 의자에 앉아서 머리 싸매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일단 꺼내놓고 여기서 문제점들을 찾아가지고 다 뭔가 만들어낸 거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정말 너무 디테일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왜 그렇게 근데 못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글 이렇게 보면 퍼블릭 컨설테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이게 공개적 의견 수렴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규칙을 제정할 때 당국이 기존의 제도는 이러한데 그 한계는 이런 것이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방안을 제시합니다라고 하는 컨설테이션 페이퍼 또는 이슈 페이퍼 이런 거를 오픈을 하고 업계 아니면 학계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죠. 의견을 수렴해서 당초 방안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라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OECD가 이제 그 경제 개발 기구잖아요. 네. 선진국들. 네. 이미 2006년에 모든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는 퍼블릭 컨설테이션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네네. EU도 이제 유로피언 커미션이 있고 의회가 있고 강요 이사회가 있어요. 네. 각 회원국들의 재무부 장관들로 구성된 네. 요 3개 기관 간에 협약이 체결된 게 있어요. 네.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협약. 거기에는 퍼블릭 컨설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국 혼자 하지 않고 앞서 나간 아니면 또 현장에서 하고 있는 업계와 긴밀한 대화, 참여,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해라. 여기 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진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퍼블릭 컨설테이션을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규제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보고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정말 몰랐던 지점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고 정말 엄청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또 많이 알게 됐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규제의 어떤 중심들이 미국이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심을 좀 쥐고 있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국이 크립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올해 계속해서 SEC가 너무 많은 규제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 크립토를 너무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또 뭐 이런 내러티브들도 생겨났는데 미국이 바라보는 크립토 어떻게 보시나요? SEC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SEC는 투자자 보호를 기관의 어떤 큰 모토예요. 본인들의 뭐 사명이니까. 예, Investors Advocacy라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러한 그종 쟁송들 보면 법 집행을 보면 이 금전적 그 민사 제재금으로 네. 합의로 끝나는 케이스가 많은데 네.
그런 쟁송의 결과로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투자자 보호보다는 어떤 제재에만 너무 이렇게 경도된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루미스 질리브렌트 의원이 하나는 CFTC 관할, 하나는 SEC 관할하는 상원의 양위원회를 대표해서 공동 법안을 낸 이유도 빨리 좀 뭐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만들자. 그래서 저거 증권일까? 저거 커머더티일까? 이렇게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크립토 디지털 에셋은 제3의 정체성이 있는 것 같다. 예. 그래서 그에 특화된 규제 체계를 만들자. 루미스 질리브렌트 법안에서는 증권을 대표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투자 계약인데 요 인베스트먼트 컨트랙에서 유래된 자산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하고 저하고 투자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결과물 어떤 특정 목적물을 받은 거죠. 그게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 계약에서 유래된 자산인데 이것이 유통된 내가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분한테 팔을 때는 투자 계약이 아니라 이 특정 목적물인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투자 계약 원천적인 투자 계약에서 유래된 어떤 의무 관계가 여기에는 따라붙지 않는다. 그냥 코인일 뿐이고 토큰일 뿐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투자물로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에 적합한 뭔가 제3의 정체성에 맞게끔 규칙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 제3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용어가 엔실러리 에셋이에요. 엔실러리 에셋. 부수 자산. 네. 이 투자 계약에서 유래한 부수 자산이다라는 거고. 유로존에서는 기존의 금융 상품, 이 파이낸셜 인스트루먼트가 있는데 그런 주식 채권과 달리 요 크립토 기반으로 생성된 것들이 있다. 대신 CBDC는 제외한다. 이런 이제 규제 체계를 만든 거고. 미카는 제3의 정체성에 맞게끔 규제 체계를 만든 것이고 미국에서는 루미스 질리브렌트 법안에서 이 투자 계획에서 유래한 부수 자산이라는 의미의 엔실러리 에셋 개념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재밌습니다. 뭔가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뭔가 방관하는 느낌들을 막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좀 많이 생각을 했고 고민의 산물들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디테일하고 굉장히 지금 어떠한 현실적인 그런 목적을 이루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만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저는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알트코인 얘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업비트가 이제 국내 1위 거래소이다 보니까 업비트에 상장되는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상장을 담당하시는 부서와 또 위원님들은 따로 계시겠지만 또 센터장님께서 이 업비트에 계시다 보니까 센터장님께서 그냥 판단하시기에 업비트에서 판단하는 좋은 프로젝트 기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극히 좀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저희 혼자 가지는 않고 닥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거래 지원 심사 가이드라인이 좀 이제 생겼고 그것이 앞으로 법적 인 토대가 마련되면 자율규제기구가 정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저희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두나무 업비트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거래 지원 정책 그리고 거래 지원 체크리스트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팅할 때 어떠한 코인들, 어떠한 토큰들을 이렇게 심사할 것인지. 그래서 신청이 오면 예비 검토 또 본 검토를 통해서 이제 거래 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이제 그 해당 프로젝트에서 이제 뭐 유저들이 잘 확산되어 있고 또 유저들이 거래를 할 때 거래 지원을 우리가 이렇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 또 법률 관계, 자금 세탁 이슈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 체크리스트에 이제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과해야 이제 본 검토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코인인지를 갖다가 가장 먼저 판단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게 안 되면 통과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간다. 네, 알겠습니다.